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부당이익은 모조리 몰수하겠다.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범들을 강력하게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부동산 부패 청산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은지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방송하러 오는 길에 여의도에 벚꽃이 피었어요. 일부에선 지기도 합니다. 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꽃 많이 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월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말 내내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누런 하늘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많으니까 되도록 실내에 계시고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았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서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고요. 이 차명의뢰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서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라고 했고요. 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범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결론을 냈어요. 네, 어제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과정에서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투기 원천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번 주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공직자 투기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전 간부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등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는 이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 유치 담당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 회사를 통해서 용인시의 땅 1,500여 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넉 달 뒤에 이 일대에 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김모 씨는 이미 SK건설이 용인 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했네요. 맞습니다. 김 씨는 게다가 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인근 땅을 사들인 뒤에 조립식 주택까지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환된 LH 전 직원 한모 씨는 이번에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LH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관련해서도 경찰이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들 패가 망신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은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됐습니다. 네,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얼마 전에 본인이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정도 올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상조 실장이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사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상조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인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즉각 경질했습니다. 노란별님께서 국민 위해서요. 정치하는 분 뽑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은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인들이 국민, 국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계속 행보를 하고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4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300명대이긴 한데요.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날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럴 거고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영시기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 505명이 나왔고요. 어제는 48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네. 주말 이틀 사이에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몇 건 나왔는데요.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이 정수기 방문 판매업자들이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 합숙 생활이라뇨. 네, 여기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현재까지 6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인천 사람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그리고 광주, 경북, 강원도 등등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예, 또 유흥업소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6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 유흥업소가 4천여 개에 이르는데요. 부산시는 종사자들과 이용자들 하루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 왜 몇 명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수기로 적을 수도 있고 QR코드로도 찍을 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QR코드로만 무조건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 유흥업소는요. 목요일부터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고요? 네, 다음 달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 해도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이상 반응 비율이 적고 또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접종자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에 맡기면 민간 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휴가를 쓸 수 있을까도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게 형평성에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전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할 때 직접 그 자리에 왔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랐으며 또 개발될 예정이란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KBS는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이 벌어졌을 때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당시 경작인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 내곡지구 개발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제안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토지를 측량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당시 현장에서 경작을 하던 복수의 목격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해당 토지를 측량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이 KBS 보도가 악의적 허위라며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어제도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접촉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추가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사람만도 벌써 3명입니다. 네,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다 일치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하얀 바지, 백바지에 선글라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 오세훈 후보는 이 당시 측량을 한 이유는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라면서 이 경작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입회원이 누구였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세훈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퇴직 경찰 간부들이 있는 경우회라는 단체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네, 국내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회장 등 간부들이 수억 원대의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우회 회장 강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리고 수익법인 자회사인 경우홀딩스 신무대표이사와 이 법인을 각각 사기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모 회장은 자회사인 여행사가 해외 골프 가족여행 대금 7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하고요. 신모 대표에게 경우회 소속의 부동산을 27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서 경우에 6,3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모 대표는 또 다른 경우회 임원에게 3억 7,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경우홀딩스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다른 채권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단체로 네. 보수 집회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이 비호했었는데 이번 경우의 수사를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한테 주어진 막강한 권한 어떻게 행사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황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 몽고에서 모래 폭풍이 발생했고 그 모래가 어제 중국 베이징을 덮쳤는데요. 어제 오전 한때의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2,500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경우 나쁨 기준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매우 극심한 황사가 덮친 건데요. 그러네요. 그 황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500을 훌쩍 웃돌기도 했고요. 지금도 20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31일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미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주도 여행 중인데 황사로 숙소에서 바느질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아유,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어서 감사한데 지금 여행 가셨는데 숙소에서 앉아 있어야 하더니 어떡해요. 제주엔 벚꽃, 유채꽃이 주말에 비해도 아직 꽃대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꽃을 보셨다니 다행인데요. 제주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것은 1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황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31일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주말 새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 주말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군경이 아이들도 무참히 공격을 했는데요. 국군의 날이었대요. 국군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을. 미얀마에서 만으로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이 군경이 쓴 고무탄에 눈을 맞았습니다. 5살 아이도 총에 맞았다고 하고요. 7살 아이가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고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달 동안 모두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에 어린이가 2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얀마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숨지게 하거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주택가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등 이 군경의 행태가 잔혹해지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EU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 등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에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미얀마의 평화를 빕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762님께서 허경영 후보 말대로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주 기자님 얘기합니다. 네, 그러게요. 허경영 후보의 말이 수긍이 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참 좀 신기하네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옥산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3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다시 판교분기점 부근과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청주분기점 부근에서는 5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서안산 부근 2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다시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선거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선거를 앞둔 주말 여야 후보들 열띤 유세를 펼쳤는데요. 서울시장 여야 후보 캠프 한번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좀 전에 저희 김천희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요. 네. 김영진 수석 또 우원식 의원과 함께 여기 성동구에 있는 금남시장에서 유세를 방금 전에 마치고 네. 좀 제가 차량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유세,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전에는 종로에 있는 그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서 정책 유세를 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했고요. 오늘 또 금남시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괜찮다. 현장 분위기를? 현장에 우리가 항상 밑바닥 정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닥 정서, 예. 네, 바닥 정서를 얘기하는데 지역민들, 서울 시민들 만나보면 차별만하다, 싸울만하다.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씩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좀 뒤처집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사태 문제가 불거지고 그 야당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고 있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좀 묻히는 과정이었고요. 그것이 지난주까지 좀 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의 시기였는데 안기가 쫙하게 끼어 있다가 조금씩 이제 거치면서 특히 단일화된 이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정체성, 그 거짓말에 대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과연 오세훈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박영선 후보의 정책 문제와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함께 오세훈 후보의 비교가 되면서 저는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가장 큰 차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일단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주도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정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만 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당 분양가를 민간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이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반값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좀 보면요. 서울에 기존 낡은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20여 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고요. 네. 또 교통선 부지에서의 이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반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집값 안정 또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고요.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지금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기준 완화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쉬운 정책은 뭡니까? 그냥 풀어서 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의 서울의 도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라는 것은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고도의 제한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시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그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알았듯이 뉴타운을 보십시오. 뉴타운 개발할 때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서 서울 지역민들이 갈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펼치지 못하고 난개발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10년 전에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은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네. 서울시청 증거라든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용을 보면은 서울 시민과 유리된 내용을 완전히 격리시켰던 그 정책이었고요. 네. 또 세빛 둥둥섬은 그 적자 토성이로 만든 내용을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오세훈 후보의 그 개발 정책이라는 것이 실패한 정책이었다. 또다시 실패에 반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 챙기겠다, 풀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막 푸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치겠다라는 건데 예. 기존의 공공주택 주도하에서 민간주택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조화, 합리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들은 일본 맥주 한 캔 못 사 먹는데 박영선 후보는 도쿄에 집 있다 이 얘기하는데 도쿄 집 얘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많이 있는데요. 아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어떤 정치적 과정과 역정을 했는지 잘 알 겁니다. 예. 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 아파트를 샀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영선 후보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BBK, 다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서 그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그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박영선 후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예를 들어서 사찰 이런 감시 활동이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 가족을 한동안 해체시킨 사건이었다. 슬픈 가족사였습니다. 네. 이것을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었던 이명박 그 전 대통령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에 몸담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 도구화해서 비방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토착 외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박영선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가장 어려운 정책이었던 개혁 정책을 같이 온몸으로 부딪혀서 싸웠던 정치인입니다. 재벌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온몸을 다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야말로 정치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인데 이러한 용어를 쓴다라는 게 어디 형성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일본 맥주는 못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안 사 먹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6010님. 나경원 의원님 일본 맥주 못 사 먹고 우리 국민은 안 사 먹고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박영수 제가 앵커님 이렇게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 내에서 부동산에서 투기한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가 정말 그
투기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쫓겨갔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재발 절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한이 좀 맺히셨나 봐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이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박영선 후보가 근데 20대에서 특별히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공정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20대에 있어서는 가장 아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H 사태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아직도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공정사회를 외쳤던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채찍질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박영선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의 국회 4년의 그 4선 동안의 그 국회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봤을 때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실현해왔다는 것을 보면은 좀 더 박영선 후보를 연구한다고 하면 20대의 청년들도 20대 세대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분들도 이 박영선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인 삶과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이제 좀 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준비 네네. 많이 하셨죠? 예.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 밤에? 저는 일단은 그 이번 선거의 두 후보 양자 구도에서 인물 구도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떤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냐면 후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된 후보냐,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냐. 또 하나는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는 실패한 후보였다. 실패한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또 국정의 4선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후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무능이냐 유능이냐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의원님이 출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자, 이번에 유세 현장 바로 끝나고 나니까 네. 제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바로 전달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잘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유 짧게 말씀드리죠. 짧게 말씀드리면 박영선 후보가 이제 공약했던 내용인데 서울시 대전환 아닙니까? 네.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극복을 해서 미래로 나가시는 후보냐, 그것은 박영선 후보가 추진력과 행정력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 지도자는 업적과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과거의 국회의원 시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또 정의와 공정에 앞장섰던 개혁의 선봉쟁이였고 또 미래 대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박영선 후보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세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신환 후보, 이번 선거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 얘기를 오신환 후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전엔 후보 신분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자,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님, 네.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다소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예, 그에 취하지 많이 않고. 없었던데요? 예. 많이요. 그래서 저희는 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금태섭 거기에 오신환 후보까지 모두 그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야권의 주요 주자들이 뭉친 것도 드문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고 또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지금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LH 땅 투기 사건 네. 이것이 민심을 폭발시킨 도화선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거의 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투기 의혹 네네. 계속 이렇게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내곡동 땅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LH 땅 투기를 덮기 위한 정치 공세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것이 2010년도에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그대로 나왔던 거 지금 재탕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세훈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예.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내곡동에 몰래 땅을 사서 판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70년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결국에는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결국엔 지구 지정이 돼서 그것을 보상받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쟁점은 어디로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후보께서 오늘 오전에 처갓집에서 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꾸 네거티브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또 검찰에 고소고발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보름째 내곡동 얘기만 꺼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전혀 요지부동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서울 시민들의 판단은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다가 네. 지금 해명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량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뭐가 중요한가로 바뀌었는데 네. 이 부분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그 공직선거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실수한 것은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내곡지구가 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방이 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처갓집에 내곡동에 땅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았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고요. 예. 다만 이것이 그런 어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구 지정이 되고 그 땅 안에 그것이 보상을 받는 이런 절차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쟁점을 빗나가서 자꾸 거짓말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이걸 정치 공세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조차도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진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특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프레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땅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내곡지구의 지정이 노무현 정부 때 됐다라고 하는 말실수 기억에 의존해서 한 것이 저는 시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실수고, 예. 예,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건 잘못된 기억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거를 논쟁하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권한남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거를 문제 제기해야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건 핵심이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측량할 때 갔다면 그거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거짓말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예. 거기에 현장에 서명한 사람 그리고 누가 청구했는지 이런 것은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불법 경작한 사람의 증언 정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저도 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네. 서류를 신청했는데 서류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에 이름이 나왔냐 안 나왔느냐고 그 자리에 갔느냐 안 갔느냐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알고 싶으면 네. 민주당에서 그것을 뭐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안 갔다는 거고, 그렇죠. 그 가족들도 안 갔다고 하니까 네. 그것을 그럼 과거의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를 내든지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공방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 논점에 네.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 후보가 이걸 땅 투기하려고 땅을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8명에 가까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최근에 그리고 LH의 공사 직원들이 그 땅을 사면 신도시가 되잖아요. 이거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세만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짜증내고 염증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최소 3명이 나왔습니다. 백바지, 선글라스 나왔는데 요거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더 내고 쟁점이 아니니 다른 데로 넘어가자. 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곡동 땅에서 무슨 특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40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인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계속 오히려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흑색 선전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프레임이 왜냐하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곡동 논란은 여론조사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름째 그것이 아무런 지금 미동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 저는 이거 걱정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장 확 푼다. 규제 확 푼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네. 그렇죠. 이거 괜찮을까요? 강남 서초 강남권이 이렇게 개발되고 한강권이 개발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공급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변창흠 장관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가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합니까? 다만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한다거나 층고 제한에 대한 완화는 박영선 후보도 똑같이 지금 공약하고 있고요. 강남의 재건축도 결국에는 박영선이 하면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오세훈이 하면은 투기로 몰아가는 지금의 프레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재건축에 대해 민간을 좀 더욱더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대란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이 오세훈은 이미 실패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죠? 어떤 근거로 실패한 시장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정부 특히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지금 분양주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년에 6만 호인데요. 지금 이 정부 서울에 1,000호, 2,000호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전체 주택의 15% 가까운 공공의 영역의 주택을 공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거기서 공공기여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정권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불신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에 대한 영역을 축소시킨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공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민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밤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도 TV 토론 잘하는데. 그죠? 예. 오세훈 후보 잘해요. 오세훈 후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또 네.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예. TV 토론에 어떤 점 이렇게
저는 강조해서 보면 됩니까? 두 후보께서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정책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보면 뭐 아시다시피 내곡동 땅 그리고 또 도쿄 아파트 문제 갖고 공방하다가 네. 왠지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게 될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요. 네. 저는 선거 전이 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지고 네.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앞서고 있는 쪽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세훈 후보는 그 네거티브에 계속 휘말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서울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네거티브 전술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저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되면 용산공원이 박원순 공원이 됩니다. 이걸 서울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 이 LH 땅 투기 사건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은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첫 번째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아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서 서울의 부동산 대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바꾸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세훈에게 좀 힘을 몰아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오셨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에서 일상을 지키는 것보다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여유가 있어요. 그죠? 네, 여유가 있고 얼굴도 더더 예뻐지고 계세요.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서울시장 여야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분위기가 괜찮구나. 김연아 위원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뭐 제 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지지율이 계속 격차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탄핵 국면 이후에 또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뭐 이만큼 회복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가슴 벅찬 마음과 동시에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해서 이거 받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권 여당이 지금 너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반사이익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면 무섭구나라는 그런 겸허한 교훈 아래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민심은 참 무서워요. 무섭죠. 그리고 이게 ARS 조사와 대면 조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추이는 일단 국민의힘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 부분에 실망한 20, 30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나 이건 후보 본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그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 왜 쿨하지 않을까? 이게 저로서는 약간 미스테리? 오세훈 후보는 좀 미스테리, 박형준 후보는 많이 미스테리.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비슷한 심정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내곡동 땅 얘기로 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KBS에서 내곡동 땅 측량하는데 하얀색 바지와 선글라스를 낀 키 큰 분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직접 왔다는 분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오 후보 측에서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세훈 후보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 갔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아니 근데 뭐 일단 그러니까 뭐 갔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네.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그걸 가정에 비추어서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게 뭐죠? 아니 측량하는데 갔다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게 거기 만약에 참석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측량이라는 게 측량이 지금, 뭔데요? 아니, 여기서.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내곡 땅 셀프 특혜 의혹이 터졌을 때 그때 오세훈 후보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갔다는 거고 땅을 모른다는 거고. 근데 지금 아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꾸만 뭐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건이에요. 내곡동의 그 상속받은 땅에 대한 보상 내용이었는데. 자, 이 부분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위원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셀프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이라는 거는 오 후보가 서울시 돈으로 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말이 잘못됐다. 그리고 일종의 뭐 프레임도 이건 잘못 건 프레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약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 후보가 처음에 연도를 잘못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말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말 프레임을 막 섞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수한 거냐, 투기를 목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느냐, 아니면 그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관여했느냐라고 보면 지금 세 개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근데 여기서 본인이 말을 바꿨다는 걸 갖고 지금 계속 말꼬리를 붙잡으면서 거기에 회의록이 있다, 국장지 연결이 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뭐가 관여했던 간에 제가 세 가지 제기한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샀느냐. 그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지분도 8분의 1밖에 없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있어요. 거기 장인에. 이 상속받는 땅에 대해서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아들이지 사위는 아니에요. 아니네. 지분도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자, 네, 우선 몰랐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 그다음에 2000년, 2008년에 그 재산신고 때 그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세훈 후보는 재산신고를 하면서 그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일단 거짓말임이 밝혀진 거고요. 이거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철수의 저주,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문제로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만일 자신이 존재를 알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서라고. 그다음에 그 측량 얘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그전에는 셀프 특혜는 뭐 없었나 보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의혹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내곡동 그 그린벨트 풀어진 지역의 지도를 보니까 6747님께서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관여 여부가 중점 사항 아닌가요?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곡동 그 땅을 보면 이렇게 쭉 직전으로 직사각형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새 부리 모양의 그 지구가 나와요. 거기 그 끝자락에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 있었더라고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왜 들어갔지? 이럴 만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 그때 측량이 왜 중요하냐면 SH가
이 내곡동 그린벨트 풀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기 9일 전에 측량하러 갑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그거 다른 사람들은 측량했다는 게 없는데 그 가족만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SH가 용역하기 전 9일 전에 측량을 했으며 왜 오세훈 후보는 그냥 측량하는데 만약에 갔다면 그냥 처가 땅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처가에서 좀 내가 변호사니까 봐달라 그래서 내가 갔다 이러면 되지. 계속해서 왜 거짓 해명을 할까요?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2부에서 김연아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위원의 얘기로 2부 정치적 참견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3살 동은이에게 작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부쩍 다툼이 늘어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리워질 때쯤 동은이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빠를 직접 목격했던 동은이. 다행히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동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와 ADHD 진단을 받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지만 아직 어린 동은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동은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황사 때문에 종일 숨쉬기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 황사가 오늘로 그치면 좋겠지만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 황사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면서 군산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무려 1131 마이크로그램이나 되고요. 북경렬비도, 흑산도, 진주, 고산 등도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적습니다. 216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요. 평소에 5배 이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남도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상황은 매우 나쁨 단계를 이어가겠고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나쁨 단계, 강원 영동 지역 정도만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약한 황사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아침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큰 일교차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상 5도, 광주 7도, 대구 강릉 8도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2도, 광주 강릉 21도, 서울은 17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3327님께서 그렇게 오세훈을 깎아내릴 게 없으니까 와이프가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추해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014님은 정치인 거짓말에 도덕성 문제가 많은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얘기합니다. 7609님께서도 여야 모두 정책 대결 좀 해요. 내곡동 의원, 도쿄 의원 뽑는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내곡동 관련해서는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추측성 의혹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드러난 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반대로 오 후보의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박영선 의원과 관련된 특히 도쿄 멘션에 대해서 전혀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 후보가 말을 번복을 하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똑같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 그럼 박영선 후보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 매각한 게 아니죠. 매각 중이죠. 아직 등기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계약서를 공개 못하고 있어요. 계약서 공개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전제로 하고 나중에 안 팔 수도 있어요. 선거 전에 매각했다고 하고 나중에 안 팔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아니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관계인한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6촌에 8촌에 어떤 데든 간에 일종의 비슷하게 증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 논리대로 말하면 박영선 후보도 매각 중인데 매각했다고 특히 3월 말에 잔금이 다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6월 말이라고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 없고요. 대부분 은행 대출 끼고 사는데 왜 잔금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잘 못 물고 늘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보도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도쿄 아파트 소유를 계속 문제 삼는 이유가 이거 서류가 나오면 이게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 아는 사람한테 무슨 특혜를 줬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요번에 대통령께서 부패 청산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소급 적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친일파 재산 소급할 때에 준하는 적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임대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이 도쿄 멘션을 갖고 계시면서 보유기간 전체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발생된 거 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다 세금 내고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는 일본에 임대로도 살 수 있는데 일본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 임대주택도. 근데 거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셨어요. 네. 보유하셨고 아니,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매각에 있어서 저는 가지신 게 떳떳하다면 매각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처분 과정이 저는 굉장히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참에 좀 계약서를 공개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의혹도 저는 오 후보한테 제기하는 것만큼 거짓말이라면 정직하지 않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 있죠. 집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계약서가 나오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런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잔금 날짜나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서와 계약금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근데 보통 팔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잠깐만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왜 도쿄에 아파트를 샀느냐 임대 안 하고 그 임대료도 일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포인트는 저는 좀 구차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핵심은 안 팔아놓고 왜 팔았다고 했냐. 그런데 안 팔았냐. 이건 이제 판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계약금이라든지 일본의 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계약 행위 이걸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천한테 팔았냐 8천한테 팔았냐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에 있겠습니까? 6천 8천 없고 가게 된 것도
MB 사찰을 피해서 갔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BBK 저격수로 이런저런 사찰도 받고 남편도 일자리를 잃어서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핵심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게 SH공사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박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했는데 박원순이 없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명의 고인을 불러낸 거예요. 근데 그거 자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역사가 깁니다. 2007년에 7개 공개하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토부에서 61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2012년에 MB의 국토부가 규칙을 변경해서 61개를 12개로 바꾼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바꾼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그다음에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61개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박영선 후보가 추가로 자기가 보기에 핵심인 하도급 계약서 등등 몇 개를 더 공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아니 아무리 박원순 전 시장을 폄훼해도 그렇지 박원순 전 시장이 없앤 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페북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즉시 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내용은 저도 좀 사실을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뭐를요? 제가 그 당시에 SH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나왔습니다. 예, 아니요.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박원순이 없앴다 사실일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토부는 30개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SH공사가 국토부보다 더 확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확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사실 유야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조금씩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실익이 거둬지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팩트는 뭐냐면 오세훈 후보는 그 당시 국토부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려고 했다. 네, 아니요, 했어요. 하고 그 당시로는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분양 물량이 별로 많지 않고 아마 박원순 시장은 분양 아파트 공개보다는 도시재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박원순이 없앴다가 사실 아니 없앴다가 아니라 아마 아니죠. 줄여서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MB 정부 때 줄이잖아요. 줄이면서 서울시가 그걸 균형을 했을 수는 있어요. 네, 61개를 12개로 줄이고 그러니까 줄일 때 그 국토부 규칙이 바꾸면 서울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죠. 서울시는요. 국토부가 정한 모든 법에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용적률 규제나 이런 걸 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거에 한해서는 국토부를 그냥 준용한 거니까. 아니 잠깐만요. 평상시에 본인이 하던 것보다는 후퇴한 거죠. 아니요. 박원순 시장이 평상시에 분양원가 공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없앴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 그게 왜 말꼬리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무리 고인이 됐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시장님의 내용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보다 굉장히 과잉해서 원가 공개를 했고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를 받아서 동일하게 30개로 뭐 12개로 맞췄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은 다른 거는 국토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아니 그거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과 박원순 시장이 바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의 박원순 시장이 이게 지금 61개인데 과하니까 12개로 이거 규칙을 바꿉시다. 이랬을 때 없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는 이미 그 60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를 핑계로 해서 줄였다고 하면 그건 후퇴한 게 맞죠. 아니죠. 핑계로 줄였다.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 지금 드러난 절차의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거를 박원순 시장에게 덮어 씌워서는 안 되죠. 아무리 고인이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정한 규칙보다 더 오버해서 했어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61개를 늘리는 건 국토부 규칙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8019님께서 오세훈 후보는 정직해야 되고요. 다시 뉴타운 정책으로 서민을 좀 멀리 보내는 참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물려받았는데요. 이 뉴타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저는 그 뉴타운 정책이 활성화될 때 또 소멸될 때 다 같이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뉴타운 지구를 너무 많이 지정해달라고 구해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올 때는 또 지역의 요청이 뭐였냐면 뉴타운을 다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민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뉴타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또 주민들의 어떤 추가 부담금에 대한 여력, 재생에 대한 어떤 욕구에 따라서 시장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10년 전하고 달라졌다고 봐요. 다만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민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뉴타운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요? 집값이 일단 너무 비싸고 추가 부담금을 내려면 주택 소유자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또 그걸 낼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규제도 또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타운을 과거처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정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 숨통을 틔워서 하게 하는 방법. 영원히 안 되고 주택이 노후화 지역에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조금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죠. 저 얘기가 박영선 후보 공약이고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오세훈 다릅니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 그래서 스피드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사실 뉴타운 지구 지정은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했던 역할은 대개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이 폭등했어요. 이건 팩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유능하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부가 부동산 땅도 샀다. 의원들이. 분노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만에 풀어버리면 그 말 한마디로 지금 마포 그리고 저기 목동, 강남. 상계, 강남 지금 거기 매수 문의로 북새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거 해서 일주일 만에 규제 풀어서 부동산 폭등할 거 뻔한데 그러면 이게 청년들한테 좋습니까? 서민들한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싫어. 그렇다고 과거처럼 무조건 풀겠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어도 부동산 규제 풀 것이다. 이렇게 오신환 전 의원이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어요. 예, 풀겠다는 게 이런 개발 방식이 아니고요. 예. 고층, 용적률 올리고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냐? 아니죠. 오세훈 시장이 겁니다. 얘기하는 규제도요. 법을 바꾸는 건 지금 할 수 없죠. 시장이요. 그러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게 바로 층수 제한이에요. 거짓말이네요. 일주일 안에 풀겠다는. 아니요. 일주일 안에 푸는 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장이 조례 풀어야 되는데. 아니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층수 제한하는 거 심의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조례는 이제 의원들을. 심의위 구성해야 되잖아요. 다시. 부동산이 역시 어렵군요. 부동산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첫 번째하고는 다르게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통령이나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태까지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하고 다른 입장을 보여서 서울시를 이끌고 왔어요. 네. 박영선 후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선명하고 또 그동안의 실패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이걸 마무리하려는 이 상황에서 글쎄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가 조금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입장 자체는 좀 대통령의 정책 기조하고는 좀 달라보는 모습이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데 이사대책 보면 네. 거기에도 용적률 규제 풀겠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공이 시행하는 걸 조건으로만 하고 있지 민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잠깐만요. 민간이 포함 안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올해 추진 안 된 지역도 공공개발 방식을 일부 도입해서 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공공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예를 들면 그 기부 체납이나 이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대책에서는 이사대책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건 민간이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 재개발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못한다는 그 지역 사실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공공적인 개념을 좀 더 가미해서 하자고 이미 제안을 했죠. 조금 가미가 아니고요. 네, 사실상 공공한테 다 팔라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다 팔라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강남에 그걸 그렇게
전문가께서 공공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시대의 화두예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은 오늘 저녁에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직접 나가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저는 그런데. 팩트만 봐요. 팩트만.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경질했습니다.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윤아 의원님. 저는 좀 늦었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늦었다고요? 네, 그리고 김상조 실장은 전격 경질하고 바로 후임 인선하시더니 네.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는데도 왜 후임 인선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에 대해서. 네. 같이 시민운동 할 때도 뵙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께서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그리고 당정청이 굉장히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동산 투기한 사람 있으면 입법, 소급 입법 해가지고 다 뺏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잘 가는 방향이죠? 네,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기로 확인되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건 더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기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LH도 한 500명 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 사람들에 대한 투기 정황을 사실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나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는데 이번엔 잘하겠죠? 아니. 지금 투기로 확인되면이 법 규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 규정에는 그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어떻게 했을 경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투기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서 투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안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거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유권자들이랑 요새 진짜 민주당 실망했다.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뜻 마음은 열었냐. 그거 아닙니다. 그 부동산 투기 땅 부자 당 혹은 투기하는 사람들과 가깝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셔서 선뜻 지금 막 그 마음이 흔쾌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 약속한 이 두 법 핵심이거든요. 투기 환수법, 투기 환수법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못하면 저는 이건 국회 자체가 무너질 거다. 이 두 법은 아니요, 저는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180여 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 못할 이유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법의 실효성은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 6명 정도가 투기 의혹을 받고 계시죠. 이분들이 이 적용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이 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그때 딱 빼박이잖아요. 전복민 의원 두 분 다 탈당하셨어요. 그래서 국힘이 우리 당 의원 아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당 의원의 6명의 투기 액수나 이런 거 그게 적다고 해서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토위에 해당 상임위 정무위죠. 정무위에 국힘 간사가 맡고 있다. 이런 말 지금 할 때가 아니죠. 강행 처리 다른 법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건 강행 처리해도 국민들이 됩니다. 가장 의심하는 건 그런 거였죠. 민주당이 항상 개혁을 얘기하면서 내 편과 상대편에 대한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국힘 의원들 과거 국힘에서 탈당한 의원들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여당 의원들 중에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결과가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야가 없어요. 투기 근절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내 편에게도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게 바로 국민이 집권 여당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합니다. 여야가 아니고 사이즈로 보면 야당이 훨씬 커요. 사이즈가. 이미 이게 아시아경제에서 보도까지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당은 사이즈가 작아요. 투기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원의 시점 마지막으로 부산 얘기를
부산은요. 30초씩 드릴게요. 30초. 부산은 어떻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뭐 부산 지금 보니까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가 이제 박형준 의원의 그 일종의 친자식들이 아니라 재혼한 가정의 자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혼한 가정의 좀 특성에 있어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여야 공이 똑같이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형준 의원이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일일 의혹이라고 제기할 만큼 맨날 쏟아져 나오는데, 김영춘 후보자도 지금 그 김봉원 씨한테 2억 5천만 원 수사한 걸로 약간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도 조금, 또 이것에 대한 의혹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이것에 대한 팩트가 조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보면요, 박형준 의원 딸 홍대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하여 그 입학 원서 깔아. 그게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어요. 네. 공개하라가.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말 바꾸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박형준 후보가 말지 편집위원 했습니다. 네. 그때 박형준 의원과 지금 박형준 의원이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오세훈 후보도 저러다가 큰 처남인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건? 그러니까 김세훈이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후보는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그냥 그때 잘못 있었다. 이렇게 좀 쿨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체적 원의 시점이었습니다.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는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네, 수사를 중단하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서요? 네, 8명이었고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8명 이렇게 갈렸는데요. 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했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쪽도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또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네. 기소 찬성 7명, 반대 7명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소 여부에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이걸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과반수 찬성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8명이 필요한데 7명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검찰 쪽에서는 7대7 동률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검찰은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문제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좀 보편적인 일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인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그런데요, 양창수 위원장 지난번에 삼성심의위원회 있었을 때는 그때는 빠졌잖아요. 이해충돌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이 누구인지 원래 밝히지 않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래서 과거에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실장과도 같은 학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돼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네, 관련 보도가 없었고, 원래 이제 여기 누가 들어가는지가 알려지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로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비공개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그 투명한 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일종의 권고입니다. 이걸 이대로 결정할 이유는 없어요. 네, 뭐 물론 이제까지는 11차례 열리긴 했는데요. 9차례는 모두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2건이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이었었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채널A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삼성 관련해서는 취재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저는 삼성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검찰권 남용을 막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네, 2018년 1월 달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이렇게 해서 꾸리게 되고요.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표본 집단을 이 모집단을 검찰에서 정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의원들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라는 비판도 꽤 많습니다. 예. 게다가 미국의 제도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법률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검 예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건까지 회부할 수 있을지 이런 논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힘없고 어떻게 권력자 맞서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재용, 한동훈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법률적 지원 다 받고 있습니다. 조력도 다 받고 있고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법을 모르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너무 난폭하게 수사한다, 거칠게 수사한다 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얘기 나온 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도 더욱더 신청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말씀처럼 이 범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 사건 시작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들어가서 검찰이 넘겨받아가지고 굴러간 사건이거든요. 네. 검찰이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서 수사를 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난번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자료만 20만 쪽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반나절 만에 이것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어려운데 자 검찰에서 지금 역사상 많은 위원회 꾸렸습니다. 보면요 검찰이 손에 좀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용한 적이 많았어요. 제주지검장 성추행 사건 때 그랬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꾸려요. 위원회를 꾸려서 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각종 위원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지적해야 됩니다. 자, 개선해야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 김은지 기자가 짚어주고 갑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발이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토킹 지금까지 스토킹으로 이렇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이고 옛날에 애인이셨잖아요. 아는 사이에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형사처벌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받아서 같은 급이 뭐였냐면요.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였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5만 원, 10만 원 벌금이었어요. 그렇죠. 최대가 10만 원이었고요. 네. 구류하는 식의 굉장히 가벼운 처벌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벌금 규류도 없었어요. 잘해보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범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가고 또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속 연락하고 물건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을 긴급 조치하게 되고요.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하고 처리를 촉구해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주민이 피해자였어요. 박주민을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기 피해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네? 상대방이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부인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의원실도 갔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한테 박주민 의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박주민 의원 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정말 좀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가서 박주민 의원이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왜 그러니? 너 대체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원들이 박 의원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오해하고 부인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박주민이 가슴을 쿵쿵 치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박주민 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수뇌보. 이런 식의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아니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이러한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해 5월에 벌어졌던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 남성으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었는데 네.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별도의 조치가 없이 풀려났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경찰의 인식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노원에서 세모녀 살인 사건, 이 사건도 스토킹이 낳은 참극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3월 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도 큰딸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도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큰딸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남자친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친구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스토킹.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좋아한다. 10번 찍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처벌당할 수 있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된 5년 이하. 네, 그렇죠. 5년 동안 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뉴스죠? 네.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백신 불평등을 경고했습니다. 참 백신 접종을 두고 국가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심화시킨 불평등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백신 불평등은 어쩜 더 적나라할 수 있는데요. 백신의 75%를 싹쓸이한 선진국들이 있는 반면에 케냐, 모잠비크와 같은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의료진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또 그것이 또다시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백신 믿지 마라 이렇게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서 못 구해서요. 네, 뭐 정부의 또 그런 책임 회피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 초기부터 예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력을 동원해서 사재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행태들을 EU와 캐나다에서는 비판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또 곧바로 쫓아갔죠. 백신 사재기 했죠. 네, EU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요. 백신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넘어서 아예 분리되고 있다라는 비판인 거죠. 그러네요. 백신 접종을 아예 못한 나라가 30개국이 넘는다면서요. 네, 이제 게다가 또 0.1%의 접종률에 불과한 나라가 29개국이어서 뭐 60개 가까운 나라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인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케냐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중반까지 정도 돼야지 30% 정도가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중반이요? 네, 이제 10명 중 3명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영국은 10명 중 6명, 4명
명 넘게 접종됐다라고 합니다. 케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정도라고 하는데요. 케냐로 간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숨졌다는 뉴스를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할지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아직도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신 불평등이 단순히 정의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만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백신 많이 맞아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교역이 열려 있고 사람의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번에 국제기구의 지적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 지금 또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상황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이 좀 나와가지고는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말씀처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6주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네. 확진자 수도 8%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유행 계속 될 거라고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시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계속되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만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괜찮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같이 벗어나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세계적인 연대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죠? 네, 그렇죠.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교통량 더욱 늘었고요. 청주 분기점 부근에서는 여전히 5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신탄진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영남권 도동 분기점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대전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안성분기점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다시 판교분기점 일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안산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다시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톡.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시작 전에 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무료 접종 받으셔야 합니다. 꼭 받으세요. 자, 75세 이상 어르신분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백신 접종 동의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들, 따님들, 부모님 잘 접종할 수 있는지 이거 챙겨 주십시오. 자, 민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생이 많은 소장님. 오늘 또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발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라이브로 체크합니다. 네. 삼성그룹이 거듭나는 그날까지 네. 암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서 빨리 기업이 사직 책임을 다하라. 환자들이 그러니까요. 42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바깥에서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75세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셨으니까 네. 항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2,1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된다는 거. 네. 물론 이제 상위 30%는 제외하고 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시면 무조건 받는다. 네. 예, 그거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게 네. 뭐 여야 후보들의 공방도 화제지만 내곡동 땅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번 주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우리 국민들 관심이. 네. 오늘 아침에 신청이라고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 홀수 번호부터 네. 내일 짝수 번호 연락 오고요. 네. 앞으로 이제 다 연락이 올 건데 그래서 다들 긴가민가 하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신청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실현해 봤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계좌번호 확인하면 한두 시간 후에 돈이 영업금지 업종 예. 500만 원. 네. 중간에 영업금지했다 영업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 400만 원. 그다음에 매출 감소한 업종들이 영업 제한 업종 있잖아요.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들 네. 9시 10시 300만 원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바로요. 예.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나. 아, 참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사회 안전망 그나마 나라가 어느 정도 이게 이 코로나 재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커뮤니티에는요. 버팀목 자금 입금됐어요. 큰 힘 된다고 올라와요. 그럼요. 근데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지급을 못 받았던 분도 이번에 지급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소상공인이 아니었던 소기업 있잖아요. 소기업, 여행업, 네. 전시업, 네. 공연, 이벤트 하던 분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지원이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행업 등은 업종 평균 매출이 60%가 감소했어요. 그 입증이 됐어요. 네. 300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요. 공연, 전시 이분들이 업종 평균 매출이 40% 감소했어요. 네. 40% 이상. 이분들 250만 원. 그다음에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20% 이상 감소한 소기업들이 2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예. 거기에 실제 전세버스 기사 중에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70만 원 받는데 전세버스는 관광버스 전세버스 기사는 못 받냐 해서 그분도 70만 원이 같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확대된 거죠. 농민들까지도 이번에 확대됐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받은 분들 좋다는 문자 댓글 근데 못 받은 국민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왜 우리는 안 주냐라는 불만의 댓글이 같이 달려 있어요. 오늘 내일 다 지금 문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다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 소기업 합쳐서 385만 개예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 빼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받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100만 명 안팎입니다. 네. 다 합쳐도 500~6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민까지 합쳐도. 네. 근데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0% 정도가 올해 특히 작년 11월, 10월, 1월 2월 힘들었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들한테 두텁게. 그래서 4차 재난이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어쨌든 정말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 중산층들은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저번에 청와대에서 약속을 했다는 점 저는 계속 환기시키고 다닙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소기업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 지급됐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방정부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가 1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1인당. 여수시 25만 원, 포천시 20만 원 이렇게 지원했고요. 광역시도 중에는 서울시가 눈에 띄는데요. 4월 달에 다시 이분들은 중복해서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금지됐던 데는 150만 원, 집합금지했다가 완화된 데는 120만 원, 그다음에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업종은 6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영업금지를 당했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최대 650만 원을 받는 거고 영업시간 제한을 당했던 분은 최대 3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광, 마이스,
전시 이벤트 업종은 200만 원을 또 지원합니다. 이게 중복해서 추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이참에 다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다 지원금 받자. 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참에 받으라는 안진걸 소장의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아주 강도 높게 내놨는데 소장님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공무원들은 공기업 직원들 공무원들은 직무상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게 이해충돌이 주로 부동산하고 주식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참에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하고 그게 매년 변경상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투기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많이 맑아지겠죠? 네, 저는 많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 대책대로 하잖아요. 네. 거기다 부당이득을 처음에 몰수하는 걸 소급 안 한다고 했다가 소급 적용하겠다고 다시 소급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인식이 발생이 되냐면요. 정치인들,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은 앞으로는 투기했다가는 폐가망신당하고 네. 쫓겨나고 네. 처벌받는다. 다 걸린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지금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뭐 공무원들이 이러려고 공무원했냐라고 반발한다고 공무원이 나오는데.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죄인이어서 재산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공무원 선생님들은 저희가 정년을 보장하고 네. 또 평소에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드려야죠. 네. 그리고 저는 필요하면 우리가 모든 공무원 직원들에게 처우 개선도 더 해드려야 된다 봐요. 그렇죠. 경찰, 소방관선 중심으로. 존경받는 대신에 재산 등록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해서는 이해충돌이나 내부 정보 이용해서 돈 버는 일 네. 완전 근절해야죠.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몇 주 동안 너무 속상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되면 전화위복이다. 예. LH 직원들의 투기로 속상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사회가 이걸로 완전히 우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번에요. 그냥 처음에 국민들은 전현직, 그다음에 LH 직원들만 그랬겠느냐.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까지 다 조사하자. 처음에 여론은 전수조사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부는 조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근본적인 수사를 해서 처벌해라. 그런데 네. 더 나아가서 그것도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앞으로 완전히 투기는 진짜 근절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 그래요? 차명으로 하는 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건 범죄 영역이고 그건 또 어떻게 근절할 수 있냐면요. 3기 신도시나 개발 호재 있는 데에서 자금 출처 조사하면 누가 차명을 했다. 안진걸 공무원이 차명을 했는데 그 차명인이 자금 출처 이야기 못하면 그 공무원 걸려서 또 못 뽑고. 안진걸 네. 소장은 주변에 가면은 말투가 특이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디 가도. 네. 제가 요즘 지역에 가다 보면 네. 택시사님들이 네. 주진우 라이브 나오시는 분이죠. 그러는 거죠. 네. 저는 택시 타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아요. 다. 억울한 사람 전화. 근데 살며시 뒤를 쳐다보면서 주진우 라이브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럴 네. 때 얼마나 반갑고 또 안진걸 소장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정부의 대책 적절하다, 강력하고 좋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과 재산 등록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재산 등록만 한 것만으로도 근본적 차단 대책이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종이나 관련 정보를 또는 자기 직위를 악용해서 돈을 빌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부당이득을. 네. 그걸 금지하고 그걸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엄벌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예. 작년에 박덕흠 의원 사태 있었을 때 정말 저희가 이 법을 만들어라고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처리할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됐어요. 특히 저희들이 예전에 참여연대 일할 때 20년 전에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동안 다수당이었던 세력들이 항상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LH 사태가 생긴 겁니다. 네. 저는 3월 말 4월 초 안에 공무원 공기업 재산 등록하고 네.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2개만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 상처가 굉장히 많이 아물게 된다. 네. 그리고 이거 방해하는 사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사람들이 범인이고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다. 또는 본인이 투기 안 해도 잠재적으로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LH 사태에 분노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이 2개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0884님께서 여행사 소속 해외 관광 인솔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이드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예. 저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재난지원금 여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도 도움 주는 곳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직업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행업은 매출이 평균 60% 이상이 감소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행업을 하는 대표님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1.2만 개 중심. 대표. 근데 직원은 그 직원이잖아요. 네. 이번 이 재난지원금의 최대 문제점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분이 가이드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는 거. 가이드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노동자가 네. 아니라. 그럼 자영업자는 매출이 감소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매출 감소서를 내야 돼요. 그분들은요. 네. 그래서 제외됐을 수가 있어요. 예. 송우관님께서 4차 재난지원금 오늘 오전 9시에 신청했는데 오후 1시 44분에 지급받았습니다. 아이고 와, 빠르네요. 박수. 진짜 정말 힘내시 바랍니다. 자,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미국 방역 지침 완화에 확진자 재증가 제3차 대유행 경고. SBS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문제인데 오히려 방역 지침을 좀 완화하는 주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 접종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 1일 평균 확진자가 미국은 하루에 6만 명대입니다. 6만 명대. 일본은요, 벚꽃 만개지 않습니까? 꽃놀이 명세에 나들이 객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했어요. 왜 그러냐면 올림픽 이제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시 확산세 제3차 대유행 경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도 위험합니다. 수에즈운하 좌초 에버 기브노 선체 부양 수로 방향으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수에즈운하를 좌초해가지고 대형 컨테이너가 수에즈운하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조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 에버 기브노를 이렇게 정상 항도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도 가동 시작되고 이동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에 있던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수천 마리 동물이 떼죽음 위기였는데 지금 한 20여 척의 배에 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어요. 주로 유럽에서 중동으로 갑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우디로 가는 배가 제일 많은데요. 양이에요. 대부분 양. 살아있는 양을 수입해서 이슬람식 도축 방식인 다비야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만 할랄, 그러니까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가축이, 살아있는 가축이 배로 이렇게 배에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도축되곤 하는데요. 이제 장시간 이렇게 배에 가축을 실어 나르는 방식은 가축한테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 운송 이번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두운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가축 운송을 위해서 제대로 만든 그런 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 마리 떼죽음 위기에 놓였던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는데 이번에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여기서 배웠으면 합니다.
김광진이 부른 오디세이 들으면서, 오디세이의 항해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